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한 2,000조 돼요. 기업 부채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1,500조 돼요. 국가부채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역시 한 1,500조 돼요. 빚에 포위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부의 무지막지한 부채, 채권 발행, 이걸로 무엇을 감춰왔을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한국 경제 전망은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설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곽수영의 경제단판 곽수영입니다. 오늘은 빚에 포위된 한국경제, 그래서 하반기 한국경제 전망이 어떠냐는 주제를 놓고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해리스는 후보에 올라가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보이세요? 데어 슈피겔, 독일 주간지죠? 비 파시무스 비기니트 이렇게 돼 있어요. 독일어로 무슨 말이냐면 파시즘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뒤쪽에 있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 다음에 독일의 우익,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선이 되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우익이니까 파시스트 세상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슈피겔지에서 지난해 8월 달에 미셸 오바마가 아마 혹시 대선에 주자로 나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할지는 몰랐지만 첫 토론회에서 사퇴를 강요받고 사퇴할 거라고 그랬고 사퇴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려면 1월 달에 부통령 러닝메이트를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카멜라 해리스는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는 교체됨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카멜라 해리스가 바이든 대통령이 손을 들어줘 버렸죠. 그죠? 오바마도 아웃. 괜찮은 러닝메이트라고 할 수 있는 뉴만인가요? 그분도 아웃. 그래서 이제 카멜라가 떡 들어섰는데 저는 솔직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말은 한국 경제가 또 불안하다는 의미와도 같아요. 왜? 카멜라 해리스의 정책을 보면 중산층 위주의 정책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러스트 벨트의 백인들 중산층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선거 전략과 맞먹는 형태예요. 두 번째는 또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큰 변화가 없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당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국의 이해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25% 대중국 관세 그대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 인상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아마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카멜라 해리스의 러닝메이트인 발츠인가요? 하여튼 부통령 후보가 나름대로 이제 좀 인지도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국 중산층과 지식층들이 생각하는 일반 상식에 맞고 염치에 맞는 정치를 하는 미국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좀 과격한 파시스트적인 성격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카멜라 해리스 쪽을 지지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51대 49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빚의 문제인데, 이 빚을 이야기하면서 왜 미국 대선 이야기를 했냐면, 미 대선의 결과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2025년 1분기와 2분기에 어떤 딸꾹질을 할 것이냐의 문제, 이게 재채기 기침하고 열이 오르고 이런 상황인지 아니면 딸꾹질로 끝나는 건지, 이제 이 판가름을 하는 게 1, 2분기에서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독일 경제 하강. 독일 경제 하강한다는 말은 유럽 경제가 안 좋다는 말이거든요. 당연한 게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벤츠, 폭스바겐 다 중국 수출했고 투자했는데. 그럼 미국 경제도 둔화 내지 침체. 일본 경제 쟤들은 빚덩어리. 그래서 일본이 GDP 대비 265%의 이 빚을 갖고 있다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왜 저 영화를 보면은 암살단들이나 테러리스트들이 자기 몸에 폭탄을 이렇게 감고 스위치 누르려고 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의 일본 경제. 그다음에 중국은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잔뜩 끼어 있는데 왜 터지지 않느냐. 제가 제 자본주의에 적은 자본주의다라는 책에서 써드린 게, 인간의 본능을 이해하려면 어른 때의 심리 상태를 본능적 상태로 끌고 내려가려면 아이일 때 어떻게 행동하냐라는 것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부세, 부동산세 없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중국은. 그러니까 부동산도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니까 재산세가 없을 거고 종합부동산세 없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세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버블이 생기죠. 세금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조장을 해요. 왜? 자기들도 세금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막 개발해가 법인세하고 막 끄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실이 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인간의 소비자들의 탐욕, 빚에 포위된 한국 경제로 본론으로 제가 들어갈게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한 2천조 돼요. 기업부채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1,500조 돼요. 국가부채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역시 한 1,500조 돼요. 그러면 1,500 합치면 얼마예요? 3천. 가계부채 2천이라고 했잖아요. 합치면 얼마예요? 5천. 끝? 아니면 더 있을까?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부채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자영업자 부채는 가계부채에 포함이 안 돼요. 자영업자의 부채가 한 80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합치면 5,800 정도.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따지면 6천조가 우리가 가계부채라고 쳐요. 가계부채, 국가부채, 정부부채, 기업부채. 그러면 정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가 6천조라고 치면, 자영업자까지 치면 이 빚은 누가 갚아야 될까요? 1번 정부가 갚아야 된다. 2번 기업이 갚아야 된다. 3번 가계, 기업, 정부, 자영업자들이 알아서 갚아야 된다. 4번 모두가 가계의 빚이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세금으로 내는 돈을 가지고 정부가 빚을 갚고, 기업의 환율 문제라든지 법인세 문제든지 그만큼 소비자들이 껴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계가 다 갚아야 되는 빚이에요. 그러니까 가계가 빚을 갚아야 되는 돈이 6천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금리가 1%포인트 올랐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빚이 얼마예요? 6천조에서 우리가 1%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가계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빚 규모가 얼마예요? 비용. 이자 1%포인트 오르면 60조 원이죠. 그죠? 버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버텨요. 근데 한 구석에서는 2인 가족이 살면서 5인 가족이 산다고 막 서류 꾸며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국가라고 생각하세요? 제대로 되지 않은 국가예요. 근데 우리 화영 씨나 영미 씨도 그렇게 해서 로또가 당첨이 된다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가 어쨌든 간에 인간의 본능은 재산이나 권력이나 금권에 대한 탐욕이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규제하냐에 따라서 국가의 역할이나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런 빚에 대한 개념을 상당히 소홀히 다루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반기 경제 전망은 어떠느냐? 금리 내리겠죠, 뭐, 그죠? 연준이 금리 내린다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도 금리 내리니까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겠죠. 근데 돈이 누가 많아요? 20, 30, 40대가 많아요? 60대, 70대가 많아요? 그렇죠. 노년층이 많죠. 베이비 부모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울산이나 이런 데 한번 강연 때문에 내려가서 택시를 타니까 기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번화가에 젊은 사람들은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제 나이 또래는 왜 없습니까? 이러니까 기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웃으면서,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은 자녀들에게 데이트하라고 용돈을 갖다가 뭐 3만 원, 5만 원 주고 나면 쓸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계셔야 되고, 애들은 그 돈 갖고 나와서 저런 번화가 가서 술 먹고 놀아야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안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같이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뜨끔한 게, 20, 30, 40대 분들이 6천조 빚을 떠안아야 되나요? 떠안지 않을까요? 떠안겠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관심 없어요.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20, 30, 40대, 그리고 앞으로 이제 태어나가지고 10대를 지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뭐 대학 가니 많이 하는 그 친구들이 짊어져야 될 빚이지, 저희들 세대는 고스란히 쓰고 그냥 놔두고 가버리면 끝이에요.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저번 중국 여행 갔다 와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중국 교포가, 조선족 교포가 하는 말씀이, 내가 돈 많은 사람들 노예를 시키기 위해서 자식을 놓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쓰더라니까요. 자본주의에 적은 자본주의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빚에 포위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부의 무지막지한 부채, 채권 발행, 이걸로 무엇을 감춰왔을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왜 빚을 1,500조나 지게 되었지? 이거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요. 가계는 왜 2천조의 빚을 지게 되었지?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부동산 살려고. 그렇죠? 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 2천조 아니라 4천조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대한민국 팔면은 미국 대륙 두세 개 산다. 이 정도가 되면 뭐 빚이 2천조가 되든 4천조가 되든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금방 떨다가 일본이 어떻게 되는지 보셨잖아요.
그렇게 금방 떨다가 지금 중국이 어떤 입장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장 중국, 일본 비교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내부를 보세요. 부동산 경기 안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부동산 가격도. 제가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강남 8학군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강남 8학군 사람들끼리 교류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아이솔레이 시키는 섬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택시기사분이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에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빚이 많아지게 된 것이 인간의 본능과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은 자연스럽고 자연법에 맞는 원리인데 지나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투머치잖아요. 그렇죠? 지나치지 않나요? 그러면 누가 관리 감독해야 되죠? 정부가. 근데 정부가 그거를 관리 감독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 왜? 자기 자신도 흥청망청 쓴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채권 발행해서. 그러면 그 채권을 어디다 썼을까? 찾아봐야죠. 기업들은 역시 돈을 차입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00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들이 현금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한 800조에서 700조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갚아버리면 반으로 뚝 줄어들어요, 부채가. 그러니까 기업들은 나름대로 돈이 있어요. 근데 가게와 정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 있죠. 그만큼. 역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이제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산업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데이터 센터 변변한 가지가 없잖아요. 물론 짓고 있는 회사도 있고 생각하고 있는 회사도 있겠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이 그 정도예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싶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씀씀이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국민연금은 계속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기초연금 계속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앞으로 국가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비전이 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세대 간의 갈등, 계급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이제 이런 것들이 더욱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한국이 가게 되어서 빚에 포위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는 것이 더 걱정인 거예요. 과연 20대, 30대 친구들에게 어떤 한국 경제의 희망과 로드맵을, 데스티니를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친구 젊은 분들이 보는 세상은 이미 AI가 나와 있고 스마트폰이 나와 있는 세상이고, 제가 본 세상은 아무것도 없던 맨 땅에서 지금 올라온 세상이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대한민국과 지금 20대, 30대 분들이 보는 대한민국은 엄청난 편차가 존재하잖아요. 이 갭을 어떻게 메우실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갭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과 비전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게 저는 빚에 포위된 한국 경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주셨으니까 한국 경제 전망은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겉모양입니다. 겉내. 2025년은 미국 경제가 둔화되거나 침체되기 때문에 한국 경제도 둔화되거나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2023년도에 장단기 금리 역전에 의해서 2024년에 현실화됐어야 되는데 미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1년 딜레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25년 한 해가 2024년보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6년부터는 리바운드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는데 이미 책에서 금리가 앞으로 내년에는 1%포인트 정도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3.75, 3.0에서 3.25%포인트 정도로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내년에는 크다. 그만큼 경기 둔화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 경제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주식을 단기적으로 트레이드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뭐 그런 말씀 잘 안 드립니다만 산타랠리 정도에서 정리 한번 하시고 50에서 60% 정도는 정리하시고 현금으로 들고 계셔라는 말씀은 하반기 2024년 하반기는 그 나름대로 선전을 할 것이다. 그런데 전조현상이 이미 딸꾹질을 했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던데 엔캐리 트레이드는 건네고요. 속내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딸꾹질해서 전조현상을 보였으니까 본진 강도 7 정도 되는 지진은 내년 상반기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하반기에 경기가 좋을 때 마냥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은 불확실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첫 번째, 과거 10년 동안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분야가 없다. 두 번째, 현재도
경제를 완전히 잘못 읽고 있다.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갔을 때 기침이 나서 갔는데 감기입니다. 사실은 코로나에 걸렸는데 감기입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폐에 물 차고 있는데 염증 생기고 있는데 죽는 거죠. 뭐 잘못하면. 너무 좀 극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오진하고 있는 상태예요. 한국 경제는. 미래는 어떠냐? 빚이 6천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제 빚입니까? 아니면 20, 30, 40대 또 지금 자라나는 새싹들의 빚입니까? 그분들의 빚입니다. 그 빚이 이 부동산에 걸쳐 있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 왜?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전부 상업용 부동산, 주택 부동산 시장에 침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안전한 시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진단을 정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실 때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전혀 긴장감이 없는 듯해서 경제 단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시라고 제가 비유를 여러 가지로 해서 드렸습니다. 다른 중요한 관심사나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하영씨, 앵미씨가 열심히 서치해서 또 질문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